기원전 247년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가 확실히 장악하고 있던 지역은 서부의 릴리바이온과 드레파논 두 곳뿐이었습니다. 18년간 이어진 소모전의 결과 승리의 저울추는 점점 로마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20대 후반에서 30세 전후로 추정되는 하밀카르가 카르타고 원로원으로부터 시칠리아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 도착한 하밀카르는 로마와의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그는 로마군이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게릴라 전술을 택했습니다. 하밀카르는 처음에 시칠리아 해안의 항구 도시 헤라클레아 미노아에 상륙해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거점으로 사막 기동적으로 움직이며 로마가 장악한 내륙 지역에 기습을 가해 괴롭혔습니다. 기원전 244년 무렵 하밀카르는 드레파눔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해발 약 750m의 에릭스 산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시칠리아 서부 방어의 핵심 거점이 있습니다. 하밀카르는 이를 근거지 삼아 끊임없이 로마군을 압박했습니다. 하밀카르는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로마군의 배후를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르타고 해군과 협력하여 로마 동맹 도시들의 보급선과 상선을 자주 습격해 로마의 전쟁 수행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맹 도시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끊임없는 소규모 교전, 기습, 보급 차단이 하밀카르 전술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에릭스 산 요새를 수년 동안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하밀카르의 분전 덕분에 전쟁은 상당 기간 더 이어졌습니다. 카르타고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항복하지 않고 협상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로마는 결국 해군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카르타고 본토와 하밀카르 사이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본토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하밀카르도 장기간 버티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하밀카르는 현지 약탈과 게릴라 활동으로 군대를 유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끝까지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로마의 해군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차례 해난 사고와 드레파눔 해전에서의 패배로 수백 척의 전함을 잃은 이후 로마는 한동안 대규모 함대 건조를 주저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함선들도 대부분 노후화해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상류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는 상류층이 체면과 애국심을 걸고 자발적으로 배 한 척씩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A new tax shall be levied upon the patrician class to fund the expansion of our great legions. 정부가 그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는 형식이었습니다. We must act decisively. 전쟁이 끝나고 국가 재정이 회복되면 갚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약 200척의 새로운 함선을 건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를 뒤집을 준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241년부 카르타고는 군수품을 가득 실은 대규모 함대를 시칠리아로 출항시켰습니다.
전투함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급품을 실은 배들이어서 사실상 수송선단에 가까웠습니다. 해난 사고와 드레파눔 해전 패배로 로마의 해군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카르타고는 오판했습니다. Don't worry. 이를 바로잡듯 집정관 카토이오스가 이끄는 로마 함대가 카르타고 함대를 에가스 제도 앞바다에서 막았었습니다. 에가스 제도는 릴리바이움과 드레파눔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승부는 빠르게 갈렸습니다. 과적된 카르타고 함선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로마 함대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50척 이상이 침몰했고 70척 이상이 납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해전에서 로마는 코르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We are victorious. 이제 로마가 전통적인 해전 방식에서도 강국의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해전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서부의 거점들에 더는 보급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방어를 단념하고 로마와 강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Rome does not yield to threats. Your demands are unreasonable. This cannot stand. 강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과 마찰이 있었으나 마침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전역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밀카르는 스스로 충분히 로마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본국 지도자들의 선포를 항복으로 시칠리아를 상실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시칠리아는 로마의 첫 대외 속주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은화 약 3,200탈렌트를 로마에 2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82톤에 해당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카르타고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화 협상이 끝난 뒤 카르타고는 3에서 4년간은 용병 전쟁으로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밀카르가 스페인으로 진출해 은광과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카르타고 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몇 년 지나지 않아 배상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르타고는 로마 동맹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로마 역시 카르타고 본토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 포로들은 조건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로마는 사상 처음으로 시칠리아를 확보하며 지중해 패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기원전 264년에 시작된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무려 23년간 이어지다가 기원전 241년에 끝났습니다. 카르타고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용병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대규모 용병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용병 계약은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한 철 단위로 맺어졌는데 이번 전쟁은 여름이 채 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전쟁 패배로 국고가 고갈된 카르타고 정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용병 급료를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xe thud. Helmet removal. Huh? What's going on? 그러나 용병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곧 불만이 폭발하여 반란으로 번졌습니다. 포에니 1차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기원전 240년 카르타고 정부는 무력 진압을 결정하고 그 임무를 하밀카르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약 1만 명의 보병과 2천 명의 누미디아 기병을 거느리고 반란군을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통일된 지휘관도 없었고 교육도 약했습니다. 그 럼에도 반란은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며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용병 전쟁으로 도움이 임해져 거의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238년 여름이 되어서야 하밀카르와 카르타고 정부는 반란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누미디아 기병은 고대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즉 오늘날의 알제리와 튀니지 일대에서 활약한 기병대로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빠른 기동력으로 정면 돌격보다는 적을 교란하고 추격하는 데 특화되었습니다. 특히 한니발의 이탈리아 원정에서 크게 활약하며 로마군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카르타고 편이었으나 나중에 로마와 동맹을 맺으면서 2차 포엔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드디어 한니발 전쟁, 즉 제2차 포엔이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